안녕하세요. 광주 여성가족재단에서 돌봄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위원 박태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10분 정도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단촐하게 서로 혹시 또 궁금하거나 뭐 묻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등하원 돌보미 선생님들하고 조합원 같이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돌봄의 중요성을 좀 강의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왜 갑자기 돌봄이 중요해졌는지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나 또 인구 뭐 저출산이나 이런 다양한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에게 상관이 없는 좀 연구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 배경 지식을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등하원 돌보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돌봄에 대한 이해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사전에 왜 이런 갑자기 돌봄이나 양육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저출산, 뭐 고령 사회가 너무 심각하게 급속하게 빨리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제 미래 세대가 없어지고 노령층만 존재하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연구나 뭐 그런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그분들의 요구들을 들어봤겠죠, 정부에서.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돌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현금 지원이나 서비스를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아이를 더 낳을래? 아이를 낳을래? 결혼을 할래?라고 했을 때 현금 지원보다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돌봄은 누가 하냐? 나는 특히 여성들의 이제 그런 이제 배우는 고학력이나 그런 직업적인 욕구가 강해요. 지금은 특히 20대, 30대는 결혼을 선택할래? 아니면 더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성공할래라고 하면 후자예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굳이 그 선택을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특히 갈수록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느 시기만 딱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떤 지원을 하고 막 확대하고 그러면 나아질 건데, 이게 이제 서서히 심각해졌다가 지금 2030 청년들은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안 낳는다는 게 되게 지금 그 주류적인 이제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 주도로 돌봄 서비스를 다양하게 해서 그 틈새가 없도록 메꿔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이런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어요. 이제 여기 그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대부터 21년 작년까지 학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두 사람 결혼을 이제 그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그러니까 혼외자 뭐 그런 출생 말고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애가 0.81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두 명은 낳아야 평균은 유지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래프로 보면은 엄청 심각하다는 걸 알고, 제가 그 74년생이거든요. 그때 제일 애를 많이 낳았대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10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26만 명이 태어나요. 그럼 몇 분의
한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이들한테 너희들 입시 뭐 공부해라, 입시 대학 못 간다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 해에 45만 명 정도, 50만 명 정도 대학 정원이래요. 아, 네. 잘 안 보이시면 이쪽으로 오셔도. 잘 보여요. 아, 시원한 데로 오시라고. 동료애가. 그리고 이제 그 인구 추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될 건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70년대만 해도 태어난 애들이 밑에 있고 여기가 이제 갈수록 나이가 노령층으로 이제 그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많이 태어나고 노인 세대는 적었어요. 근데 2040년, 그러니까 미래 한 20년 후에는 태어난 애는 적는데 노년층은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또 맨날 뉴스로 듣고 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이겠지만 이제 미래 세대가 노인 10명, 한 명이 10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비상이겠어요. 사실은 진짜 많이 위기 상황이고 비상인데 그래서 출산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를 낳으라고 할까? 왜 이렇게 어떤 정책 뭐를 해줘야 애를 더 낳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요구를 듣고 지원을 하는 게 이런 심각성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이렇게 부양하고 돌보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는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각성 때문에 돌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건 출산율도 이제 문제지만 수도권으로 다 집중돼 버려요.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을 기점으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인구가 데드 크로스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의 인구가 더 집중되고 수도권 어디예요? 경기 서울이죠. 거기 그 작은 땅덩어리에 더 전국적으로 더 많은 인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광주도 심각한 게 젊은 친구들이 매년 2,000명 정도 타지로 가요. 특히 서울 경기로. 물론 직장도 대학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겠지만 여기에 정주를 못하고 광주에 정주를 못하고 떠나버리면 당연히 이제 광주 인구, 지방 인구가 소멸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지방 자치제도를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정주할 수 있도록 여기서 살아라. 결혼하면 집도 주고 전세자금도 대출해주고 다양하게 해줄 테니까 살아라. 그렇지만 한 해에 2,000명이 떠나고 있어요. 청년 세대의 한 10% 정도가 매년 떠난다고 생각하면 엄청 심각한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각하다. 이제 여기 보면은 초혼 연령이라고 결혼을 하는 연령이 이것도 이제 출산율하고 상관이 있어요. 2000년도만 해도 남자는 29세, 여자는 26세가 평균적으로 결혼을 하는 시작하는 나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2019년 재작년만 해도 남성은 33세, 여성은 30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 2022년이니까 지금은 더 연령이 34살, 33살 막 이렇게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초혼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많이 낳게 될까요? 적게 낳게 될까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면 애를 늦게 많이 낳을 수가 없어요. 이제 신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한두를 안 낳거나 아니면 한두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혼 연령도 변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광주의 초혼 연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생아 수는 아까 이제 강조했지만 숫자로 보면 재작년에 7,318명, 작년에 7,900명 정도 났어요. 한 해 출산율이. 그러니까 지금 8,000명이 안 되죠. 한 해 신생아 수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보다 훨씬 태어난 아이들이 적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맞벌이 비율이거든요. 광주에. 왜 돌봄 서비스를 그렇게 요구할까? 맞벌이 비율이 계속 높아져요. 이제 전국적으로 평균에서도 광주가 좀 높지만 광주가 지금 지속적으로 맞벌이 여성의 그런 경제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누가 봐요? 이제 어떤 기관에 국가가 운영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맡기든지 아니면 마을 돌봄이나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친인척한테 돌봄을 맡기거나 이런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요구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맞벌이가 계속 늘고 직업적으로도 안정화돼 있는 직업이면 아이를 키울 때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가 가능하지만 사실 여성의 근무 업종을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에요. 뭐 어린이집, 노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아니면 이제 서비스업, 음식점 그런 데는 내 아이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나 그리고 조기퇴근 같은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다녀야지 그나마 자유롭게 떳떳하게 내가 애 키워야 되니까 돌봄 육아 쓸게요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여성의 업종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돌봄을 내 아이를 직장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키운다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돌봄 서비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산이 두렵지 않고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미래가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효과는 못 보고 있어요. 1년에 42조 원이 들어간대요. 저출산 예산만. 근데 출생률은 점점 떨어지죠.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키우기 힘들어서? 집이 문제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집값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되고 직장도 안정화돼야 되고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난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요즘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세대는 그걸 걱정하잖아. 너도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있어야.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게 일이가 아니에요. 안 낳는 이유가 자기의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대요. 결혼하고 육아하고 시댁 일하고 막 뭐 처갓집 일하고 왜 나의 삶이 더 중요한데 이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나의 삶이 침해받냐.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좀 나죠. 집 주고 돈 줄 테니까 얘 나 내년부터는 부모 수당이라고 해서 한 아이당 80만 원이 나와요. 아기가 태어나면. 몰랐죠? 네. 그리고 이제 24개월까지 50만 원 시범적으로 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10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애를 태어나서 유아기까지 키우는데. 그러면 애 많이 나올 것 같죠? 안 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설문도 하고 면접도 하고. 근데 제일 1순위가 그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애를 낳는 순간 나를 포기해야 돼. 내 인생을.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애를 낳고 결혼도 하지 않을까라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내 삶이 중요하고 나의 성공 내가 어렵게 공부하고 직장도 가졌는데 애 때문에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스스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성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남성은 그런 여성 그러니까 와이프를 받아들이고 이해할까요? 옛날 같으면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옛날 그 세대의 아버님들 세대는 애도 낳고 결혼했으면 애도 낳고 여성으로서 뭐 이제 가정 살림도 충실해야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남자들의 특징이 그래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하더라도 애가 뭐가 중요해라고 남자 측에서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많이 변해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낳은 애들 그나마 낳은 애들을 잘 키워줘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애를 잘 키우려면 부모들이 어느 정도 다 생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가 그냥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도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낳은 아이를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현금, 그다음에 뭐 바우처 서비스, 그다음에 어떤 돌봄 기관에 대한 지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어서 애들을 못 보내진 않잖아요. 다 무료예요. 이제 부모 부담금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어디를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적으로 다 돈을 쏟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많이 만들고 학교도 많이 만들고 돌봄 서비스 기관도 많이 만들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애를 안 낳는다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아까 말한 내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국가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 돌봄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보통 24개월까지는 집에서 보죠. 육아휴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보내더라도 가정어린이집,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조그마한 어린이집 보내고, 또 그것도 여력이 이제 뭐 별로 좀 신뢰가 안 간다 그러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집으로 불러서 내 아이를 개인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24개월 미만까지는 주로 이런 서비스 이용해요. 그리고 이제 유아기,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 보내죠. 보통 3살 넘으면 다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냈다가 일찍 귀가시켜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계속 커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꽤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학교 갔다 방과 후나 돌봄,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나 이렇게 초등 돌봄 교실 있거든요. 근데 초등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맞벌이여야 되고 저소득이 먼저 이제 이렇게 1, 2학년만 받아주고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하냐? 지역아동센터 가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가요. 그래서 사실은 유아기까지의 돌봄보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돌봄을 더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아기까지의 경력 단절보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어머님들이 경력 단절이 더 많아요.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전까지는 유아기의 그런 돌봄을 되게 확대를 많이 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막 서비스 센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의 돌봄에 국가가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케어하고 이 빈틈없이 돌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다양한 지금 돌봄, 이런 기관 돌봄이나 마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가정 양육하는 사람들한테는 양육수당도 주고 또 뭐 아동수당도 주고 건강검진도 해주고 국가 예방접종도 맞춰주고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도 보내주고 또 돌봄 서비스 기관도 아이돌봄 서비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24시간 부모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한밤중에도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광주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입원 아동 보호 서비스라고 아이가 입원했을 때 저희 이제 제가 그 다니는 기관에서 지금 이 사업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가서 간병해주는 전문 아동 간병인이 또 있어요. 손자녀 돌봄이라고 해서 자기 손자 손녀를 직접 케어하면 이제 시에서 돈을 지원해줘요.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돌봄 서비스가 있고, 또 초등 돌봄도 아까 말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내 방과 후 돌봄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또 마을 돌봄도 있어요. 마을 안에 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관, 또 마을 육아 공동체 돌봄이라고 해서 그 지역마다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특히 품앗이로 아이를 몇 명이서 이제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장소를 얻고 구에서 지원해주고 아이를 보는 그런 서비스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게 아닌데 지금은 이렇게 돌봄 서비스가 많지만 그러면 사각지대를 찾아라. 이렇게 기관을 보내거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등하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사각지대예요. 부모님이 8시에 출근을 해야 돼. 학교는 9시에 문을 열어.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도 9시에 문을 열어. 그럼 그 1시간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메꿔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걸 부모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러면 또 그게 메꿔져. 그럼 또 다른데 또 방학 때 그러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돌봄 체계를 한다고 시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를 메꿔주면 또 뭔가가 부족하고 또 뭔가가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돌봄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많은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부모들이 만족을 못하고 다 이렇게 애 낳는 거 힘들어할까 돌보는 거 힘들어할까라고 했을 때 그런 틈새 빈틈이 또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시에서 지원하고 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또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역할이 있다. 근데 심각한 게 하나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촘촘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기관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돌봄 기관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유아기는 그래도 이제 부모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불렀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절반, 2명이 1명 정도가 혼자 놀았대요. 코로나 시기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아이들이 영양이나 그러니까 식사를 챙겨 먹여야 되고 돌봄 뭐 학습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지만 그런 빈틈들이 엄청 많이 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했던 모든 돌봄 서비스나 기관들의 이런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다 체계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 만약에 기관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문을 닫았을 때 그럼 아이들을 직장 다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물론 가정의 주부들도 사실은 아이들을 24시간 케어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밥 맬래 애 볼래 그러면 밥 맨다고. 그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뭐 이제 주부들도 사실은 이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돌봄 서비스나 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딱 닥쳐서 기관이 서비스가 종료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다 2명에 1명꼴로 다 이런 사각지대에 노출돼서 혼자 있게 되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사각지대 없이 세심하고 촘촘하게 돌봄 지원 정책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마을 돌봄이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돌봄 서비스를 종사자로 일을 하게 되시겠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 안에 그런 돌봄 서비스 일종이에요. 내가 사는 지역에 아이들이 등하원이 필요하고 또 등하원 돌봄이 좀 필요한 아이들을 멀리 차 타고 가시지 않잖아요. 그 마을 안에서 내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마을 돌봄의 하나다. 근데 이제 이런 돌봄의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지금까지 설명했고, 그러면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기본 개념을 선생님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론이 왜 중요할까 선생님 그러죠. 그냥 얘를 내가 내 애도 키워봤고 뭐 이제 조카들도 키워봤고 동네 애도 키워봤는데 돌봄의 개념이나 그런 거를 왜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까?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전문가거든요. 일단 돌봄 종사자가 되는 이상 그냥 동네에서 그냥 아줌마들끼리 뭐 내 애도 봐주고 너 애도 봐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양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려면 돌봄이 뭔지는 이론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동 돌봄의 개념이 뭐냐면 일단 아동만 당사자로 해서 돌봄을 하면 안 돼요. 그 가족까지도 돌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족을 어떻게 돌보냐 그게 아니라 그 아이마다 가족의 특성이 있어요. 한부모일 수도 있고 조손가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부모일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일 수도 있고 맞벌이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가족의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돌봄 종사자가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의 세대를 잘 욕구나 세대 차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럴 때 선생님들이 똑같이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통이 잘 되는 부모하고 똑같이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될까요?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많은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잘 자라면 그 가족까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돌봄은 아이 당사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집안 환경이나 가족 배경 같은 거를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그렇다고 막 개인 정보를 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부모 직업이 뭔지 재산 소득이 얼마인지 그런 걸 막 조사해서 캐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런 자라는 환경 정도는 선생님들이 알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돌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최적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 편하려면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애들이 유튜브 좋아하잖아요. 핸드폰 좋아하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보여주고 TV만 보여주고 그거는 돌봄 서비스를 한데 누구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사자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최적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되게 이제 지금 숙제를 안 했는데 놀고 싶어. 그러면 이제 돌봄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은 숙제를 다 마치고 노는 거를 원하시겠잖아요. 과제를 하고. 근데 선생님 이 아이의 욕구는 뭐예요? 지금 좀 놀고 싶어요. 뛰어놀고 싶고 학교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좀 풀고 싶고. 그러면 돌봄 종사자인 선생님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은 아이는 말도 못하잖아. 자기 주장이나 생각도 좀 적잖아. 근데 부모들은 이거 안 하면 나한테 이제 좀 컴플레인도 하고 불만도 이야기하겠잖아. 그럼 당연히 어른 중심으로 부모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맞춰줘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부모님한테 이제 신뢰관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아이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 아이가 지금 뭘 필요한지 욕구를 파악해서 선생님들이 대응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겠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신뢰관계가 있고 선생님들 좋아하면 그 부모님한테 당연히 나 선생님 너무 좋아, 나를 돌봐주는 선생님 너무 좋아 라고 하면 그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맨날 숙제도 안 하게 하고 공부도 안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데 이 선생님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더 신뢰가 갈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냥 지금 순간에는 오늘 너희 부모님한테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한테 아니면 할머니한테 이 정도는 했다고 자랑도 하고 또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를 돌보는 종사자라는 거, 아이가 중심이라는 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만 아셔도 돌봄은 성공적이에요. 근데 항상 그거를 선생님들이 항상 놓치는 것 같아요. 이제 돌봄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목표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돌보는 아동 돌봄의 대상은 출생 아부터 청소년까지를 보통 아동 돌봄이라고 해요.
아동 돌봄을 보통 영유아나 초등학교 때까지를 아동 돌봄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동은 만 18세까지예요. 만 0세부터 18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동 돌봄이라는 거는 아동 돌봄의 개념은 청소년까지 돌봄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돌봄의 중요성, 저출산, 고령사회로 가면서 아동 돌봄이 너무 중요한 게 됐다. 그래서 아이와 가족의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그러면 돌봄이 왜 중요한지 아까 뭐 이제 인구 사회학적인 그런 배경도 이야기했지만 돌봄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성장하면서 제일 더디다고 하잖아요. 고양이나 개는 몇 개월이면 걷고 뛰고 먹고 스스로 먹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돌이 지나야 한 발짝씩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더디게 성장하는데 그때 이런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아이들은 내버려 두면 죽어요. 그래서 돌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이라는 게 나를 돌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을 다른 사람의 욕구, 너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돌봄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지지하고 또 촉진하고 잘 들어주고 수용해주는 게 돌봄의 정의다. 그래서 연민이나 동정심, 공감적인 그런 돌봄 대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제 아동은 가장 취약한 존재잖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절대적이에요. 돌봄을 하는 손길의 그런 절대적인 존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지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해? 라고 계속 말하면 그렇게 커요. 자존감도 낮고 근데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했구나. 조금만 변화해도 어제보다는 뭐 다양하게 맞췄네, 포즈를 맞췄네 이런 식으로 놀이하면서 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의 조그만 변화라도 선생님들이 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그 대화를 해줄 때 아이는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거에서 돌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요. 이제 그 마을 돌봄으로 들어갈게요. 시간 1시간 정도 있다가 10분 정도 쉬어드릴게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을 돌봄이 왜 중요한지 코로나가 결정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이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은 기관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봐주고 6시, 7시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퇴근할 때 아이를 이렇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오후 방과후 선생님까지 다 지원하면서 그렇게 촘촘하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코로나가 터져서 모든 기관들이 다 문을 닫았을 때 이 아이들이 방치되고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마을에서 함께 돌보는 그런 공동체들이 이 아이들을 품어줬어요. 그래서 맞벌이 해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는 부모들한테 그런 마을마다 그런 돌봄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센터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원하는 만큼 돌봐주고 밥도 먹여주고 같이 학습도 하고 놀이도 하고 체험도 다니고 그런 코로나 시기에 이런 마을 돌봄이 있어서 그나마 근데 이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을 돌봄 선생님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을 돌봄 공동체? 들어보신 분 있어요? 잘 모르죠. 어디에 어떻게 누가 돌보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어디 있는지 아시죠? 초등학교도 어디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마을 돌봄은 어디에 있지? 우리 마을에 있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많지는 않아요. 광주에도 한 16개 공동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을마다 그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부모들이 책도 읽어주고 간식도 먹이고 그렇게 돌봐주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마을에서 훨씬 코로나를 잘 이겨냈어요.
집에만 혼자 있는 아이들이 그 마을 돌봄 그런 이제 기관에 가서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거기는 문을 안 닫았거든요. 거기는 정부 기관이 아니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그런 법적인 그런 뭐 이런 제재를 받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 몇 명이서 품앗이로 내일 보면서 이웃집 아이, 우리 동네 아이를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도 그나마 아이들한테 돌봄의 손길을 미쳤던 그런 게 마을 돌봄이에요. 마을 돌봄이 그러면 서비스가 이렇게 기관을 하나 어디 뭐 이제 센터를 하나 빌려가지고 임대해서 거기로 애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돌보는 것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마을 돌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점심을 못 먹어. 부모가 이제 맞벌이고 그러면 도시락을 몇백 개씩 준비해서 그 아이들한테 가서 찾아가서 점심을 먹이고 저녁을 먹이고 그런 것도 마을 돌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마을 돌봄은 어떤 데 장소 얻어가지고 아이들 모아서 거기서 이제 학습하고 그런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병원 아픈 아이들은 내가 좀 가서 병원도 데려가고 또 점심이나 저녁을 못 먹는 아이들은 데려와서 먹이기도 하고 코로나가 진짜 심각할 때는 집에 배달도 도시락도 배달하고 그리고 등하원도 같이 지도하고 강상구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돌봄 서비스, 등하원 서비스를 마을 돌봄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을 돌봄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마을 돌봄은 이제 학습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같이 논다는 느낌이거든요. 마을에서 내 친구들이나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과 같이 논다. 그래서 아이들도 부담이 없고 부모님들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놀면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학습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돌봄은 놀면서 배우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또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이제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이제 돌봄이 필요할 때 간식도 먹고 쉬고 놀고 그냥 잠깐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은 여러 가지 자원이 있잖아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버스 타고 패밀리랜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을에서 어린이 공원에서 또래들과 몇 가지 이제 놀이를 하면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을 돌봄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 돌봄에서 마을 돌봄으로 많이 지원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마을 돌봄의 이제 특징이 나의 문제, 육아는 나의 문제, 돌봄은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거는 나의 문제에서 그러면 함께 고민을 나눠보고 함께 키워보자 해서 우리의 문제가 됐고 그게 이제 돌봄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공간도 지원해주고 이제 뭐 그런 운영비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 돌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돌봄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을 돌봄은 어느 공간을 빌려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돌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 아파트에 있는 그냥 유휴 공간, 마을 커뮤니티 공간, 주민자치센터 내 뭐 도서관 그런데 이런 공간을 빌려서 누구나 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로 아이를 함께 키우고 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도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양육하면서 고민이 있을 때 주로 이제 누구한테 털어놓으세요? 이제 뭐 이렇게 언니나 주변에 이제 뭐 친척들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거는 그 마을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또래 엄마들일 거예요. 또래 아빠들이나. 그래서 그런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마을의 돌봄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돌봄을 이렇게 하는 마을에서 돌봄을 하는 사례를 좀
예시로 들면 일본의 이제 그런 마을 돌봄은 되게 잘 돼 있어요. 물론 기관 돌봄도 잘 돼 있지만 일본은 우리가 훨씬 돌봄에 대해서 강조하기 전부터 이제 이런 저출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에 대한 양육 지원을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기관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빨리 보내세요라는 정책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으면 마을에서 함께 키우세요라고 되게 그런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 낳으면 돌도 안 돼서 어린이집을 보내요, 부모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하고 애착관계 형성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창의력이나 이런 상상력이 되게 발달할 때가 36개월 미만이에요. 세돌까지가 아이들이 뇌가 되게 많이 발달할 때거든요. 뇌만 발달한 게 아니라 성격도 형성이 돼요. 근데 그 시기에 부모의 애착이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물론 갓난이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눈빛으로 다 알아요. 느낌으로. 엄마가 아빠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지를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집단으로 모여있는 시설에 그 어린 아이들을 보내서 똑같은 틀에 맞춰서 지금 이 시간에 밥 먹어야 돼, 이 시간에 양치해야 돼, 이 시간에 자야 돼, 이 시간에는 또 뭐 색칠이라도 하나 해야 돼라고 딱딱 짜여진 시간 안에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제약하잖아요. 그 어린 시기에 그런 규율에 맞춰서 한다는 게 쉬울까요?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내년부터 제공하는 부모 급여, 그게 지금 그 의미예요. 그 어렸을 때 영아기 때는 최소한 영아기 때만이라도 부모님이 국가에서 최소 금액을 줄 테니까 가정에서 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부모 수당이나 육아 수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내 애를 집에서 혼자 키우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그러면 몇 명이서 또래 부모들끼리 몇 명이서 모여서 나는 내가 이제 좀 미술을 잘해. 그러면 우리 집에 모여서 미술 그리기를 좀 내가 가르쳐 볼게. 아이들하고 함께 해볼게라고 하고 어떤 부모는 요리를 잘해. 그럼 내가 아이들하고 쪼물쪼물 같이 요리를 해서 한번 먹어볼게라고 해서 그렇게 같이 키우면 어때요? 되게 좋겠죠. 나도 덜 힘들고 아이도 덜 힘들고 부모들도 함께 대화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본은 빨리 알았어요. 아, 출산율을 높이려면 그 마을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가정에서 양육하는 걸 권장했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노비노라고 또 이제 그 도로프라고 해서 지금 사진에 나왔지만 여기 도로프라는 거는 뭐냐면 그 마을마다 거점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뭐 폐교도 좋고 안 쓰는 기관 공간도 좋고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요. 근데 딱 3가지만 해요. 뭐 하냐면 놀고 먹고 자고. 다른 건 아예 안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항상 공부를 시켜요. 종이로 된 공부를. 근데 이 지금 일본이나 뭐 유럽, 핀란드, 덴마크 그런 데는 아예 유아기까지는 만 14세까지는 특히 만 7세까지는 유치원 시기 아예 학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장관이 물러난 일이 있었죠. 만 5세 치약. 그러니까 만 5세 치약이면 우리 나이로 7살이에요. 만 5세가 7살이거든요. 이제 만으로 하니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7살이면 이제 한참 이렇게 뛰어놀고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사회성을 키우고 다양한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학교 가서 이렇게 펜 들고 4시간을 공부한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그러니까 빨리 돈 벌으라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인재로 양성해가지고 사회에 빨리 취업시켜서 국가 자원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국가 이제 또 다른 생각은 뭐였냐면 아이들이 유아기 때 너무 그러니까 차별이 좀 심해. 좋은데 유치원 다니는 애도 있고 또 이제 막 정말 허름한 데 다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똑같아지잖아요. 1년이라도 똑같은 공교육을 빨리 시키자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도 초등학교 8살에 가잖아요. 지금 이제 부모님 세대니까 알잖아요. 그 학원 안 보내셨어요?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산수, 주산 막 이런 암산학원 안 보내셨어요? 2년 전부터 보내요. 우리 학교 다니기 전부터. 지금은 이제 영어를 기본적으로 만 3세부터 해요. 애들이. 근데 5살 때부터 만 5세부터니까 7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 이제 4살부터 사교육을 하게 돼요. 4살, 5살, 6살.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의 입장이나 부모 입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을 내뱉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거에 정반대로 많이 놀게 해요. 많이. 아이들은 밥 먹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른들은 그 이제 놀이에 대한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맨날 놀면 뭐 하냐. 근데 아이들은 노는 게 밥이에요. 밥이 노는 거고 노는 게 밥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놀려고 태어나고 놀려고 밥 먹는 것처럼 놀아야 되는데 그거를 꽉 막아놓고 학원 보내고 학습 보내고 학습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놀고 먹고 자고 피곤하면 좀 낮잠도 자고 또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이것만 딱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도르프라는 거점 기관에 가는 걸 엄청 좋아해요. 아이들은 다 똑같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르프는 특히나 취약자 아이들을 누가 돌보냐? 그 마을의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러니까 이게 1세대, 3세대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이들한테 본인들이 젊었을 때 했던 그런 경험들도 이야기해주고 돌봄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도르프라는 이런 기관에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보면 완주 숟가락 공동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니까 광역시 빼고 군 단위로 가장 출생률이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완주예요. 눈치가. 근데 여기는 완주군은 왜 출생률이 높을까요? 조만한 뭐 살기 좋아서 완주 가보.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여기는 보통 셋을 낳으면 그 마을에서 알아주지 않는데요. 근데 넷을 낳으면 애 낳느라고 고생했다고 5을 낳으면 오메 이제 그만 나도 되겠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3, 4, 5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동네 사람이 함께 키워준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냥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혹시 시골에서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자랐을 때 시골에 자랐을 때 부모님이 하루 종일 나 따라다니면서 케어해 주셨어요. 아예 그냥 걷고 서서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다 일하러 가고 우리가 동생이 이제 언니 오빠가 동생을 돌보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런 걸로 다 컸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 특히 이제 젊은 세대 30대, 20대 후반 30대 젊은 부모님들한테 애 하나 낳은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인터뷰를 해요.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정말 힘들대요.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대요. 절대 안 난대요. 이제 하나 낳고 안 난대요. 근데 어린이집 보내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 다 와서 봐주죠. 아프면 그 입원아동 그런 서비스 있죠.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애 키우기가 왜 힘든지를 몰라. 옛날 부모들은 지금 젊은 엄마들 보면 호강에 쳤쳤다고 뭐가 힘드냐 막 그러시죠. 근데 되게 지금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모의 철학이나 가치관도 필요하겠죠. 애를 특별하게 키우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애 하나를 남들보다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 아이를 어떤 자기가 만든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이제 진짜 이용제로 만들어서 의대 보내고 법대 보내서 아주 막 이름난 그 지금 말하는 그런 이제 권위적인 자리에 앉혀야겠다라고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 아이가 따라줘요. 잘 따라주는 애들은 3%밖에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되게 힘들고 막 더 욕심은 생기고 막 그런 것도 막, 그러니까 돈을 또 많이 투자하고 아주 아기 때부터 막 문화센터 보내고 막 뭐 영어 가르치고 집에 선생님들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놔놓고 마을에서 뛰어놀게 하고 먼저 태어난 언니 오빠들이 같이 놀아주고, 내가 일이 있으면 옆집 엄마가 밥도 같이 먹여주고, 이렇게 숟가락 공동체라는 이런 지원 활동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많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애를 낳을 것 같지만, 그럼 여기는 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럴까요? 완주군이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항상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물질적인 풍요나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없으면 안 돼요. 이제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순호름 육아나눔터는,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가구만, 그러니까 우리 5명만 애 키우는 사람 모아보자라고 해요. 우리 아파트에서 5명 모으기 쉬워요, 어려워요? 금방 모아요. 5명을 모으면 월 80만 원, 60만 원을 줘요. 60만 원 주면 이 돈으로 아이들하고 다양한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어디도 가고 또 누구도 불러가지고 같이 뭐 특별한 놀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의 순호름 이제 돌봄 공동체는 사실은 이제 이런 자발적인 돌봄, 부모들끼리 어디 따로 막 어디 막 시스템이나 조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이 키울 때 일시적으로 이 아이들이 그러면 계속 안 크고 5, 6살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사실 어떤 돌봄 센터를 만들어 두면 그 아이들이 커버렸을 때는 그 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광주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씩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계속 3살, 4살, 5살이에요? 아니잖아요. 크잖아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그 어린이집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어린이집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애들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심각하대요. 시설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돌봄이 필요해요. 마을에서는 그때 당시에 같은 또래를 키우는 부모들이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돌봄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되면 해체돼. 그리고 다시 이제 후세대, 다음 우리 이제 밑에 동생들이 또 모임을 하고 지원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애가 크면 또 다음 세대가.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또 지원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게 이런 공동체 돌봄이다.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의 태평동 상상마을 협동조합인데, 여기는 작은 도서관이 마을마다 다 있어요. 선생님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이 작은 도서관에 그 마을에 이제 여기는 특별하게 뭐냐면 그 마을 근처에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은 다 팔잖아요. 옷도 팔고 음식도 팔고 뭐 다른 뭐 기타 물품들도 다 팔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그 양을 다 팔아요. 남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을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돌보는 기관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 시장 상인들이. 그래서 떡볶이도 남으면 저녁에 이제 갖다 주면 그 아이들이 모여서 그 마을에서 먹고 또 놀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마을 대전에 그런 마을에서의 돌봄이 되게 활성화된 게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지금까지는 돌봄의 중요성,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할,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방법, 그럼 어떻게 돌볼까요? 그게 중요하죠. 이제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양육이나 그런 돌봄의 경험이 있으신 거죠. 있으셔서 이제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사실 이제 돌봄이나 그런 게 특별하게 아까 말한 이론적인 게 필요할까, 이제 다 경험이잖아요. 현장에서 매번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가 양성 과정이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거, 어떨 때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볼 거냐를 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 다르죠. 똑같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아이를 키울 때는 그래도 부모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아이의 기질을 맞출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질대로 얘가 오기를 바라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아이를 돌보는 직업을 갖는 종사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의 기질을 내가 맞춰줘야지 이 아이의 기질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라도 똑같은 아이들이 없어.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이제 그 한 배에서 태어난 일란성,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들도 기질이 다르다고 보면, 이 삼남 만상 다 가정 환경이나 또 그 유아기 때 뱃속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다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생님들이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볼 거냐. 먼저 아이에 대해서 관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경험대로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 게 좀 위험하거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기질이 있고 자라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 경험치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어떤 돌봄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관찰을 하세요. 예단하지 마시고, 이제 아이를 돌보게 됐을 때 어떤 뭐 하루 종일 돌봐도 되고, 등하원만 잠깐 돌봐도 되고, 또 아니 아픈 아이만 돌보든지 어떤 돌봄이든 천천히 관찰을 하세요. 부모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 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떨 때 좀 화를 내고, 어떨 때 성격이 급해지고,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듣고, 또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관찰을 하고 잘 지켜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나와요. 순한 기질이 좀 순하구나, 아니면 까탈스럽다, 아니면 뭐 좀 느리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요. 기질을. 순한 아이는, 일단 순한 아이를 만나면 누구나 다 좋아하세요. 돌봄 종사자들은. 일단은 이 아이가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막 뭐 보채거나 울거나 그러지도 않고, 어쨌든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잘 노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순한 기질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순한 기질의 아이들만 만나고 돌볼까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나 낯선 돌봄 종사자, 돌봄 선생님들한테는 아이들이 더 경계하고 안 부리던 뭐 띵깡이나 뭐 고집도 부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순한 기질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크게 선생님들 힘들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잘 들어주고, 무슨 생각이나 무슨 의견이 있는지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대응도 해주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10명에 4명 정도는 이 순한 기질이 돼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무난하게 그냥 특별히 까다롭지 않고 특별히 모나지 않는 성향의 아이들이
이제 순환 기질의 아이들이 10명에 4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방법이 뭐냐면 항상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놓치기 쉬운 게 순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돌봄 선생님들이. 근데 순한 아이들일수록 이 아이들의 의견을 자주 물어보고 자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하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를 까다롭게 표출을 안 해서 뿐이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얘는 순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막 이렇게 내가 이끄는 대로 잘 할 거야. 불만도 없고. 근데 그게 다 잠재돼요. 선생님들 돌봄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최상의 상태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거죠. 선생님들 편하게 보려고 하는 게 돌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순한 기질의 아이일 경우에는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더 많이 들어주고 또 이제 순종적인 아이들은 내가 뭘 이야기하거나 지시하면 다 따라주거든. 근데 싫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기질이 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먼저 구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본인의 생각을 감정을 표현하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신뢰관계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한 아이이면 좀 돌보는 건 편하지만 이 아이들의 선택이나 그런 생각들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선생님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 순환 기질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잡하게 놀지 않아요. 대부분 정해진 룰이나 틀에서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일수록 선생님들이 한 단계 더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자꾸 자극해야 돼요. 이 아이들 대부분 정적이거나 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뭐 책만 보려고 하면 우리 나가서 개미 한번 보고 올까? 아니면은 길 가다가도 뭐 이렇게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라도 더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단점이 뭐냐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낯선 곳이나 막 큰 변화가 있으면 일단 고부 반응을 느끼고 두려움을 좀 갖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이 억지로 시키기보다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 또 왜 변화가 됐는지 환경이 달라졌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내 말을 잘 따르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돌봄 자세가 필요하고요. 이제 문제는 까다로운 아이죠. 까다로운 아이. 뭘 해도 싫어요. 뭘 해도 울어요. 뭘 해도 다 거부해요. 그리고 까다로운 아이들의 특징이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산만해요. 뭐 하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놀아도 5분이면 끝나고 막 뭐 먹는 것도 까다롭고 그래서 정말 돌보기 힘들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은 10명에 1명 정도 심하게 까다로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불규칙한 수면.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수면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자주 깨고 자주 울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배부르게 먹어야 잘 놀고 좀 순하잖아요. 입맛도 까다로워가지고 되게 입이 짧다고 하나? 막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없고 이렇게 막 좀 잘 안 먹고 그러고 또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많은 거. 항상 울음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거죠. 그 반대로 높은 수준의 활동성 다 해봐, 다 만져, 다 부숴봐 그런 것들이 이제 까다롭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부모들은 이제 그 부처님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인내심, 제일 중요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치고 막 이렇게 교정하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질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육을 통해서 안 되는 거와 되는 거를 구분해서 행동을 수정해 줄 수 있지만 기질 자체를 까다로운 아이를 순한 아이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이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최선으로 이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혹시 어운영 박사님 막 그런 아이들 그런 문제 행동했을 때 프로그램 보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해답이 뭐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막 뭐 말로나 아니면 뭐 가다 놓고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주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의 태도, 그다음에 뭐 삶의 공간의 환경, 그다음에 어떤 그 훈육 방법이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바꿔달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의 있는 기질, 그 문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부모들이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이만 무조건 바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내심, 그리고 어떤 이제 까다로운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놀다가도 갑자기 엎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똑같이 흥분해가지고 이 녀석 봐라 막 뭐 똑같이 흥분해서 큰 소리를 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제가 이제 여러 부모님들 만나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더 크게 화를 내야 이 아이가 버릇이 고쳐진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아이가 뭐 흥분했을 때 나는 어른이고 부모니까 더 큰 소리로. 근데 절대 그런 상황에서 큰 소리를 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흥분한 상태에서 부모가 더 차분하게 대응할 때 본인도 더 이제 좀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순간에 이 아이한테 기가 꺾이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생각해서 더 막 큰 소리로 남 듣게끔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 마트에서 뭐 사달라고 뗐으면 부모님이 막 큰 소리로 그냥 안 된다고 했잖아. 막 다 다른 데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그래요 엄마 안 돼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더 막 난리를 치면서 울든가요. 그런 경우 한 번씩 보잖아요. 더 난리를 치면서 울어요. 아이들은 부모나 양육자가 흥분했을 때 더 극한 감정을 치닫거든요. 그러니까 한 템포 정 힘드시면 10초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정말 이제 까다로운 아이를 만났어. 정말 못 참겠어. 딱 10초를 세세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10초의 법칙이라고, 아동학대가 10초의 법칙만 잘 지켜지면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을 못 참아가지고 손이 나가요. 뭐 학대를 하고 막 언어적으로 거칠어지고. 근데 내가 정말 딱 그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 때 10초를 세면 하나, 둘, 길 것 같잖아요. 근데 10초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사이에 내가 정화가 되거든요. 좀 안정이 돼요. 그러면 때리고 싶은 욕구, 욕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 누그러져요. 그러면 아주 극한 상황으로 아이를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침착해야 되는 것들을 부모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데, 그때 10초의 법칙을 좀 애 키우면서도 좀 생각해보면 10초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좀 차분하게 대응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10초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감정의 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감정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이제 돌봄 선생님들 일관성 있게, 양육자도 그렇지만 항상이니까 뭐 이렇게 아이가 막 들떠 있다 울기도 하고 막 격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부모님 항상 일관성 있게 같은 톤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럴 때 아이들이 이때 막 크게 울어도 소용없고 막 좋을 때 막 방방 뛰어도 부모님이 그렇게 뭐 반응을 안 하면 아이가 점점 그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강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한번 때를 쓰고 울었어. 근데 이제 이게 부모가 받아줘도 강화가 되고 무시하고 안 받아줘도 강화가 돼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이제 대응을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애가 뭐를 이제 뭐 그릇 같은 거 그런 거 한 번 깼어. 근데 그때 부모가
엄청나게 막 화를 내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행동이 주는 게 아니라 관심을 끌려고 더 해요. 이제 더 큰 걸 깨요. 밥그릇을 실수로 깼는데 나중에는 뭐 장난감이나 자기 엄마한테 소중하거나 나한테 소중한 거를 일부러 깨요. 그럼 엄마가 더 흥분하겠죠. 그러면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그거를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갖네? 막 흥분해서 뭐라고 해도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화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차분하게 대응하고 무감각하게 대응하면 아, 내가 이렇게 막 때를 쓰고 내가 이렇게 울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좋아해도 엄마는 그냥 그 별 반응이 없네. 그러면 아이들도 이제 한마디로 심심해요. 아, 이거 별로 안 먹히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감정의 동요가 심해지지 않는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뭐 이제 순한 기질의 아이도 그렇지만 까다로운 아이들도 환경 변화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하원 지도할 때 항상 가던 길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내가 어디를 좀 들렸다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그마한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어디 가서 뭘 사가지고 좀 들려야 되니까 좀 돌아가자라고 해야지 갑자기 어떤 모르는 길로 가거나 그러면 막 흥분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또 순한 기질 아이들은 두려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뭐 부정적인 감정을 흥분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환경이 변할 땐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이제 말한 것처럼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고집을 피우거나 강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느린 기질의 아이들이 있어요. 뭘 해도 느려요. 근데 이제 발달이 느리면 보통 이제 15%가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새로운 음식을 먹이다가 새로운 음식을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도 안 먹으면 시금치를 먹여. 느린 아이들은 그 시금치를 받아들이기까지 빠른 아이들보다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먹이고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 발달에 좋으라고 먹이는 거지만 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어쨌든 느린 아이들의 특징은 이제 영유아기 때 발달이 느린 거는 다 연결돼 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15% 정도가 느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발달이 느린 아이는 지능하고 연결돼 있고 또 사회성이나 신체 발달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통합적으로 자라고 다 발달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아이들이 갑자기 몇 살까지 느렸다가 갑자기 천재가 되고 막 영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느린 아이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몇 개월이면 뭘 한다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런 말들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개인차나 발달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돌봄 선생님들이 되실 거잖아요. 양육자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할까? 그거를 선생님들이 진짜 걱정해서 부모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느려가지고 내가 힘들어. 내가 얘가 보기가 힘들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발달 검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들은 예를 들어 3단어 정도를 하는데 얘는 뭐 아직 엄마 아빠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보통 또래보다는 언어 발달에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이때는 뭐 무료로 하는 검사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서 검사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너무 늦대다. 좀 애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 위한 그런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겠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느린 아이들도 다 생각 있고 자기 감정 있다. 모든 아이들은 다 생각 있고 감정 있죠. 근데 특히 느린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배려를 해주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신발을 신는데 다른 아이들은 1분이면 신는데 애들은 5분이 걸려. 그러면 재촉하거나 비교하지 마시고 5분을 충분히 기다려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의 기질이 있는데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어떤 일정한 틀 기준치, 몇 살은 어떤 건 해야 돼. 다른 아이들 이 정도는 하더라. 뭐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까시러워. 그런 식으로 어떤 틀을 정해놓고 돌봄을 하시면 서로가 힘들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돌봄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래서 돌봄 선생님들은 세상에서 제일 전문가여야 돼요. 제일 전문가여야 되고 제일 인내심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봄의 그런 종사자로서의 그런 역할은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는 걸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제 어린이집 원장을 좀 꽤 오래 했거든요. 한 20년 했는데 직업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취업이 잘 되고 어디 가서 그래도 어디 선생님이다 하면은 누가 무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안 맞는데 막 와가지고 억지로 막 하면 다 보여요. 이제 그 선생님들 경력이 많으면 이 사람이 정말 돌봄이 맞는 종사자인지 교육자인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억지로 해. 막 와서 누구 보면은 좀 한 척하고 또 다른 거 하고 근데 그게 그 선생님한테도 정말 에너지 소비와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지하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 직업이 맞아? 이 직업의 보람을 느끼고 선생님이 날마다 뭔가 배워가고 새롭고 또 보람을 느껴라고 했을 때 그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아이들하고 놀이할 때 행복해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지. 다 배웠으니까. 3, 4년씩 다 배우고 현장에서 배우고 오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연기는 잘해요. 사람들 볼 때 뭐 원장 선생님 보거나 엄마 아빠 보거나 그럴 때는 더 잘해요. 오버해서 더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 보여주는 거 좀 더 못할 수 있어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처음에 부모들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막 이렇게 막 뭐 내 칭찬도 많이 해주고 막 이렇게 센스 있게 막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지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느껴요. 선생님이 나를 되게 예뻐하고 사랑하는지를 아이들이 느끼면 그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늘 좋은 말을 하고 부모한테 하면은 그 말을 이제 부모들이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요, 생각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다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돌봄의 가장 큰 거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찰도 그 안에 포함돼 있지. 이 아이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해. 눈빛이 간절해.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민감하지 않으면 아니면 귀찮아서도 안 물어보려고 해요. 그냥 내가 정해진 일만 하면 되지. 뭐 이 아이하고 대화하고 이 아이의 뭐 생각까지 내가 읽어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돌보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해요. 이 아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주고 눈빛을 마주쳐주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데 선생님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막 이렇게 뭐 흘리면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학습 봐주고 뭔가 하나 막 만들어갖고 막 보내고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안 하고 아이하고 한 번 더 눈빛 마주치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은 사실 내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사회적인 그런 지위로 봐서는 최고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돌봄은 누군가가 돌봄을 필요하는 사람한테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말로 행동으로 또 이제 어떤 그런 생존까지도 필요한 그런 도움을 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돌봄의 그런 종사자의 처우가 너무 약해요. 너무 막 급여도 약하고 또 신분보장도 잘 안 되고 여기 옮겼다가 또 힘들면 뭐 그만두게 하고 또 이리 옮겼다가 근데 이제 외국만 봐도 할머니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일본만 가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원장님들도 할아버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돌봄의 역할이 한순간에 막 젊었을 때 힘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진짜 돌봄의 그런 역량이 딱 발휘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20년 원장을 하면서 직업에 이제 지금 전업을 했잖아요. 이제 연구 기간을 왔는데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내가 왜 이제 20년이 되면서 되게 자기 성찰이나 고민을 하면서 직업을 전환했냐면 이게 이제 직업이 돼버리죠. 20년이 되니까 연초에는 아이들 부모 상담하고 뭐 말 좀 화려하게 막 말로 이제 이렇게 잘 봐줘요 하고 하다가 이제 막 연말 되면 졸업하면 또 막 재롱잔치나 막 그런 걸 하고 그러니까 루틴 너무 이렇게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가 교육자가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이 아이들을 처우심같이 처음 마음같이 정말 한 인격체로 대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되게 정성을 들여서 아이를 키워서 보내나라고 했을 때 고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20년을 했으니까 그때 철이 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전에는 되게 그냥 그 젊은 혈기로 막 아이들 보고 직업적으로 돈 벌고 막 그런 거에 집중하다가 그 나이가 되니까 진짜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나? 그런 교육자나 돌봄가로서의 그런 자기 성찰을 하게 된 시기가 보통 15년, 20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이 직업이 맞는 사람이 끝까지 가겠죠. 60까지, 70까지.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돌봄 종사자가 나이 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가치로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되게 이제 존중받아야 될 일이고 대우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낮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도 높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본인이 느껴야 되고 이게 맞지 않다고 하면 굳이 이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이 일을 내가 맞지 않는데 굳이 막 뭐 이렇게 뭐 돈 좀 직업적으로 보려고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이상은 사명감이랑 책임감 그리고 좋아서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꼭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만 다르나? 아이들만 기질이 다 다를까? 부모도 다 달라요. 이렇게 이제 보통 4개로 이제 심리학에서는 발달 심리학에서 나눠요. 민주적인 부모는 아이한테 되게 이제 수용적이고 말을 잘 들어주고 이제 아이가 스스로 잘 클 수 있도록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말 그대로 좋은 거죠. 민주적으로. 그리고 권위적인 부모는 반대죠. 딱 규칙을 정해놔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뭐는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혼나고 어떤 체벌을 받고 그런 것들을 되게 부모로서의 권위적인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모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허용적인 부모는 아무 통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방임처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이것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허용적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관심한 부모. 관심이 없어. 애를 낳았지만 관심이 없어. 그런 부모들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무관심한 부모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우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낳아서 애착을 갖는 거는 모성애로서 부모로서 부성애든 모성애든 되게 기본적인 감정이거든요. 근데 내가 힘들면 자식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이제 예를 들어 무관심한 부모는 사실 나는 우울 증상이나 그런 심리 상담을 좀 한 번씩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 상태가 안 좋은 건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케어하거나 돌볼 수 없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방치해서 아이한테 관심도 없고 제가 이제 현장에 오래 있어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여름에 안 씻겨 보내는 부모가 있었어요. 어디서 똑같이 짚어가지고 여름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애들 또 신내가 나요. 안 씻으면 이틀만 안 씻어도 어른도 그렇지만 애들이 냄새 안 나겠어요. 신내가 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해서 막 가서 씻겨요. 씻기고 여벌옷이 이제 항상 남아있는 여벌옷을 갈아입혀. 그러면 그 부모가 그러면 좀 충격받고 좀 창피하다. 내가 이제 좀 해야겠다라고 할까요? 그 옷을 또 일주일 입혀요. 똑같이 입혀갖고 와요. 그렇게 그러면 그런 부모는 무관심한 부모죠. 한 여름에 일주일씩이나 옷을 안 입히고 안 씻기고 오면 물론 이제 선생님들 못 견디고 다 씻기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부모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들의 상태를 저희가 상담을 하잖아요. 되게 뭐랄까 우울해요. 우울감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부모가 양육 형태가 아이한테 무관심할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뭔가 힘든 심리 상태구나. 그래서 동시에 이럴 경우는 부모 자신도 케어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혹시 그런 분 있으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돌봄 종사 전문가가 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케이스의 아이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선생님들은. 그럴 때 이제 너무 아이한테 무관심해.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럴 때는 부모님을 잘 관찰해 보세요. 부모님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부모님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이제 주민센터 가서 그런 의뢰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울감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단순히 그냥 아이를 방치하고 방임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의 유형이 있는데 이런 부모들에 따라서 다 양육 방식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부모들의 양육 방식 달라. 되게 권위적이야. 그럼 선생님도 그 권위적인 부모의 자식들한테 권위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 종사자들이 보통 부모들의 기질을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그 부모가 되게 아이에 대해서 수용적이야. 다 받아주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집의 아이에 대해서는 돌보는 기간 동안 되게 말을 잘 들어주고 수용적으로 해. 근데 함부로 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해, 안 해, 하지 마. 막 그러면서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또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돌봄 종사자가. 근데 돌봄 종사자는 이런 부모의 양육 태도가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선생님들 고유의 영역, 돌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태도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선생님들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부모를 상담을 하겠어요? 고치겠어요? 아이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 아이에 대해 돌볼 때 선생님의 태도는 그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시면 안 돼. 받지 마시고 그 고유의 그런 돌봄 종사자로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돌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긍정훈육 129 법칙이라고 예전에 이제 예전에는 체벌이나 부모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벌을 준다는 걸 허용했죠. 근데 민법에서 선생님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부모도 아이를 체벌하면 안 돼요. 그럼 아동 학대가 돼요.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신고 의무자 선생님도 이제 돌봄 종사자가 되시면 신고 의무자가 되실 거예요. 아동 학대 교육도 따로 받으실 건데 어쨌든 신고 의무자가 되든 이웃이 되든 때리거나 체벌을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신고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모르죠. 지금은 온스트라이크 제도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아이하고 분리돼 버려요. 그 아이를 아동보호기관으로 보내는데 아동 양육시설이나 보호기관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지 누구랑 얼마나 있을지를 부모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내가 때렸어. 내 맘대로 했어. 근데 신고가 들어갔더니 내 아이를 분리해서 어디로 데려가 버려.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관 그다음에 그 구청에 아동보호 전담사가 있거든요. 3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딱 분리조치해서 보호기관에 보내고 부모는 못 만나게 하거든요. 이 부모가 난리치겠죠. 내 아이 내가 좀 혼냈는데 왜 데려가냐, 어디로 갔냐 난리를 쳐요. 변호사 타겠다, 뭐 하겠다. 근데 변호사 백날 사도 소용없어요. 아동 학대가 체벌이 엄청 이제 그 강화돼가지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이가 부모하고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분리된 후에 정상적인 가정에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만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됐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처럼 그렇게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혼내고 체벌하고 잘 키우려고 한다. 애가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때린다, 혼냈다. 그렇게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아시고. 근데 부모도 안 되면 당연히 돌봄 종사자도 안 돼요. 선생님들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훈육이나 체벌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훈육은 이 아이를 잘 이끌기 위해서 수단의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고 체벌은 학대로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잘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 때리고 그런 거를 체벌이라고 해서 훈육하고 같이 헷갈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분리된 개념이다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긍정훈육 129는 뭘까? 이제 다양한 연구를 했더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고 체벌을 받으면 그 아이가 막 마음이 막 다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떠나서 이 4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때리고 혼내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언어적으로 아니면 방임하거나 그러면은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좀 받는 걸 떠나서 발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능도 낮아져 버리고 그다음에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뭐 이런 장애도 오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러면은 이런 긍정훈육 129 원칙을 많이 퍼뜨려라. 그래서 정말 아이가 혼내고 싶고 아이를 미워하고 내 감정이 통제 안 될 때 이 법칙, 이 원칙을 좀 마음에 되새겨서 한번 이렇게 자기를 이제 되새겨 봐라.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래서 긍정훈육 129 법칙이 있는데 이게 조금 길어요. 똑같은 선생님들이 다음 주에 하나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좀 일찍 끝내드릴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다 긍정훈육 129는 지금 이제 막 옛날부터 이렇게 생긴 이론은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이 캠페인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그냥 뭐 특별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9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그 훈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도움 되셨어요? 저희가 재단에서 이제 선생님들 저희 재단 사업 홍보물이랑 좀 하나씩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좀 도움 되시면 좋겠어요.